200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넘게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물리적 증거보다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였습니다. 바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범죄의 일부인지, 그리고 범인이 누구를 다음 목표로 삼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 사이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인, 부유층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왜곡된 세계관 안에서는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정상적인 사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심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여름 경찰은 마침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앉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사회를 정화했다. 그들은 죽어 마땅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법정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최후 진술에서도 변함없이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신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많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는가? 왜 그는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인의 심리, 범행 수법, 재판 과정,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자료 조사를 통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찰이 인지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실제로 범행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은 서울 서초구의 한 노부부 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화목했던 그 집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견 당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조차 그 광경을 직시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범인은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침입 경로는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범행 도구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노인 부부였습니다.
현장은 첫 번째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범행 수법, 침입 방식, 심지어 사용된 도구까지. 경찰은 이때부터 연쇄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혈흔도 DNA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습니다. 2003년 말까지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부유층이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혀갔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초 범행 패턴이 갑자기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달랐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목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경찰은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피해자의 유형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을 분석하자 섬뜩한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용된 도구가 같았습니다. 망치와 날카로운 흉기.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하는 방식도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이 보여준 잔혹성의 수준이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범인에 의한 연쇄 범행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피해자 유형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가? 노인 부부와 젊은 여성들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답은 범인의 왜곡된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자들,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의 기준에서 이 두 집단은 모두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범인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간격도 짧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2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았고 여성들은 홀로 귀가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경찰도 명확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범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4년 6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은 너무나 조심스러웠고 계획적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길을 선택했고 목격자가 없는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곧 찾아왔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범인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물. 이것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키 170cm 중반, 마른 체격, 평범한 옷차림. 특별해 보이지 않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선이 수상했습니다. 범행 시각 전후로 현장 근처를 배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한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유 씨, 당시 43세.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무직자였습니다. 과거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 조사실에 들어온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7월 15일,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20명을 죽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백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끝까지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20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정확히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20명입니다. 그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피해자의 특징, 사용한 도구, 범행 과정까지 마치 일기를 쓰듯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사회를 정화했습니다. 부당하게 불을 쌓은 노인들, 그들은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 그들은 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심판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이 썩어가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신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의 과거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사회적 고립, 반복된 실패와 좌절.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백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여러 건도 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1명이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고 부유층들이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1명의 생명을 빼앗아 놓고 자신이 사회를 위한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가을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청권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1개월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총 21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노인 11명, 여성 10명이며 범행 수법은 극도로 잔혹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법정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표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사회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부당한 부를 축적한 자들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변호인조차 당황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변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범행 도구,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것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제 아내는 생계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두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진술이 계속되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까?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각성했으면 합니다. 부유층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여성들은 더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일부는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정숙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2004년 12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 수도 21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판결에도 무덤덤했습니다. 항소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사형 선고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5년 상반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최종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사형 확정.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 집행 정지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형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수감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생활하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끔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거부됩니다. 몇 차례 허용된 인터뷰에서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은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로 돌아온다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지 혹은 이루어질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딜레마입니다.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집행되지 않는 상황. 범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계심의 중요성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두려움이 아닌 합리적인 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 속 범죄자들은 대부분 특이한 외모나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왜곡된 논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폭력을 정의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그는 21명의 생명을 빼앗아 놓고도 자신이 사회를 위한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고 부유층이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은 얼마나 심각하게 현실 감각이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연쇄살인은 매우 드문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사건과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적절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가 시간을 주변에 알리고 어두운 골목은 피하고 낯선 사람의 접근에 주의하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셋째,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 창문 보안, 가능하다면 CCTV 설치 등 이런 물리적 장치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범죄 징후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사람, 이유 없이 접근하는 낯선 이, 주거지 주변을 살피는 행동 등 이런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연쇄 범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사회적 단절을 겪는 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과 도덕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 법 체계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적절한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집행되지 않는 현 상황은 올바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21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충격, 잔혹한 범행 방식에 대한 고통,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두려워하되 무너지지 말고, 경계하되 고립되지 말고, 기억하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다룬 이야기는 매우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아닌 의미 있는 교훈을 전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 알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